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계절 가는 걸 느낄 수도 없이 참 바쁜 곳이 보도국인데 그중에도 김철진 기자 참 수고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이제는 교도소로 가야 할 사람이 법원을 빠져나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행적을 쫓고 있는데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모 씨. 어제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 절차 과정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법원은 김 씨가 달아난 지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6시 반이 돼서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출입카드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해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은신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CCTV 확인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기죄로 지난 2002년부터 3차례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형 집행이 종료됐는데 누번 기간인 지난해 9월 또다시 범행을 벌이다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감독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종종 경찰서에서 이제 수갑을 찬 채 도망가는 그런 사례는 있었죠. 근데 이 법원에서도 이렇게 도망갈 생각을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이게 모순적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대전에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전주에선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청경의 손목을 꺾은 뒤 법정 후문을 통해 달아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청주에서도요.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의 소지품을 챙긴다며 이제 법정을 빠져나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대전 사례까지 3차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고 전까지는 자유롭던 신분이 갑작스럽게 그 자유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일부 피고인들이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인 일들이라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범행 과정을 보니까 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주 여유롭게 빠져나간 것 같은데 법정 경위가 거기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피고인을 놔두고 사라졌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법정 경위들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징역 선고 이후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이 허술했고 피고인은 그 점을 잘 알았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법정 혹은 교도소의 모습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이의 과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사건의 타임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이 법원 소속 보안대 직원에 의해서 법정 옆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 법정 경위가 대전지검에 있던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연락과 함께 관련 서류들을 챙기러 잠깐 이 대기실을 비운 사이에 여기서 이제 남성이 빠져나간 건데요. 대기실을 비웠군요. 예, 원래대로라면은 법원의 선고를 받고 보안대 직원의 감시 하에 그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이 법원 직원의 감시가 순간적으로 소홀해진 그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 법정에 피고인을 관리하던 보안대 관리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고 3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이제 공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시간 반 동안 법원에서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법원도 이 도주한 남성의 행적을 쫓긴 했습니다. 다만 이 행적을 법원 내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대전지법의 경우는 외부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이 신분증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경비가 지키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안쪽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분증도 없는 이 남성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거라 판단을 하고 내부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이제 3시간을 소모했는데요. 그렇게 내부를 찾던 법원이 한 2시간여 지나서 검찰로부터 받은 통보가 있습니다. 검찰청 후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것이죠.
이게 그 법원에 있던 남성이 갑작스럽게 검찰청 후문으로 이게 빠져나갔다는 얘기에 황당해하실 텐데 이게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이 네. 화면인데요. 이게 저 법원에 화면이군요. 네. 예,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취재진들의 출입도 좀 엄격히 제한되는 네. 그런 통로인데 이제 그 호송로가 그대로 도주로가 돼가지고 이 남성이 이 길을 통해서 검찰청을 통해 빠져나간 거죠. 호송로가 도주로가 됐다. 예, 아, 그렇습니다. 이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네. 과거에도 전과가 많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언론인들도 이 공간을 실제로 가보면 잘 처음 가보는 공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이곳을 몇 차례 드나든 이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알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3시간 반 동안 이제 연락이 안 된 거는 이게 또 외부에 알려져서 비난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혹시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무마해 볼까 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뭐 내부 CCTV 일부가 고장이나 뭐 확인이 좀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말씀대로 늑장 신고, 늑장 대응이었다는 비판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구속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상태가 일반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도주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기는 어렵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쫓기는 상황이었을 텐데 만에 하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우발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됐었고 특히나 이게 신고가 3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남성은 경기도까지 지금 달아난 상태거든요. 경기도? 예, 그래서 대전 경찰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경기 남부청과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늑장 대응으로 사건을 키워버린 게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네. 설마 이 보통 법원에 가면 흔히 저희가 이제 경거망도 못 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엄숙한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설마 법원에서 도주를 하겠냐. 이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안일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해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처죠. 전주와 청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됐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도주를 하면서 어쨌거나 한 3시간 가량 법원 업무를 이제 마비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녹화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지금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 뭐 경기도까지 갔다고 하면은 언젠간 또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주죄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청주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주 사례 같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직전 달아난 상황인데요. 이게 추가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달아났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법의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청주의 사례는 체포된 상태는 아니었고 구금되기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도망친 거기 때문에 도주죄 적용이 어려웠고요. 여기에 뭐 직원들을 뭐 밀치거나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도망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업무상 방해죄 적용도 어렵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비슷한 게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남성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전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뭐 어디서부터가 도주라고 볼 것이냐, 또 도주 시작 시점과 구속영장 시점에 이게 시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도주죄 추가 여부가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적으로 추가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김철진 기자 솔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 아닌지 늑장 신고가 상황을 키워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늑장 신고가 상황을 키워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호송 과정 문제라든지 또 법원의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히 이렇게 있으면 하고요.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인가 싶더니 요 며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한 곳으로 떠났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된 곳이 있죠. 그 백구라고 홍성 지역에 있는 백구인데요. 그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사진이 이제 그 보시면 그 장면인데요. 저희 TJB 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네. CNN 등 세계 유수의 언론까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저보드로 상도 받았죠. 그렇죠.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고. 네네. 근데 이제 집 나가는 할머니를 그 함께 키우던 백구가 옆에서 40시간 동안 이제 같이 몸으로 체온을 지키면서 결국 할머니를 구해낸 아주 따뜻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이제 그 백구하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 네. 지금 모습이 아유,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신의 몸을 던져서 네. 주인의 그 고귀한 생명을 구한 그 이야기가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고려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기사 나오고 있는데 그 전북 임실의 네. 오수에게라고요. 아, 네. 그럼 오수의 개가 사실이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서 네. 저건 뭐 설화나 아니면 거시겠느니 만들어낸 이야기거니 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고려 시대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 고려시대 때 네, 있었던 일이고. 그 전북 임실군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에 그걸 계기로 의견도 세우고 네.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좀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기사를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지금 인구 1,000만 시대네요. 근데 그래 저 기사가 이제 네. 2018년도 기사니까 3년 전 기사거든요. 아, 근데 3년 지금 전 기사인데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0만 명.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50% 성장한 거죠. 네. 어우, 그 정도. 근데 요즘은 왜 그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에 애완견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거의 반려견이라고 쓰죠. 네. 그 애완견이라고 했을 때 그 완자는 그 장난감을 완구할 때 쓰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한자로 희롱할 완자예요. 아, 그래서 언제든지 뭐 사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네.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네. 이야기처럼 또 아.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반려자처럼. 네, 마치,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때는 그 사랑했던 또 하나의 가족을 네.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 이렇게 따스한 모습이 전북 임실군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저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주인을 구한 그 전북 임실 오수개가 저는 그냥 전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막상 와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아, 이게 오수개구나. 그런 이야기를 품은 오수에 최초의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겠죠. 예나 지금이나 댁에서 그 개나 고양이 한 마리씩은 다 키워보셨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면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쉬고 있네. 작은 메추리가 왔었는데요. 이젠 제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더 익숙했었는데 그 아이가 왔는데 이제 온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를 염을 해주고 수의를 입혀주고 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젠 할머님께서 이제 엄청 오열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냐고 하시면서 이제 동영상을 막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때 동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위로를 크게 받고 가신다고 이제 꼭 그렇게 손을 꼭 부여잡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넓은 공간을 갖춘 공공추모공원이 많이 생겨 유기되고 방치되는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임실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그 지정환 신부님이구나. 임실 치즈 산업 도시로 만드는 그분이지. 오. 근데 피자는 손으로 먹어봐야지. 치즈가 어떤 거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먹어보니까 치즈의 고장 잡네요. 부드럽고 먹는 데 좋고 그다음에 분명히 향이 좋아요. 제가 모든 순대를 시켰는데 와 보면은 이게 이 지역에서만 판다는 피순대, 그다음에 뭐 머릿고기, 이것이 대창, 염통, 와 종류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순대하면은 그야말로 그 지역마다 다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뭐 강원도 뭐 아바이 순대, 우리 고향 병천에는 병천 순대, 그리고 뭐 명태 순대, 별 순대가 다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지역은 피순대라고 있어요. 피순대. 보면은 이 찍어 먹는 소스도 초장, 새우젓,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청양고추. 특히 청양고추하고 그 초장을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소금부터 제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젤리 먹는 느낌? 크리미해요, 크리미. 7번 표? 언니 7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순대에 아니 뭐냐면 선지. 피잖아요, 피. 그것이 거의 한 7, 80%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네. 돼지피의 냄새 있죠? 돼지피의 냄새, 그 독특한 냄새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기분이 좋은 그런 맛이에요.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은 이거를 청양고추에 해서
초장을 찍어 먹더라고요. 대전에서는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이건 어떨지 한번. 피순대가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콤한 청양고추에다가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니까 딱 조화가 돼요. 아주 괜찮아요. 가만히 있자. 이게 모든 순대는 그 골라 먹는 점이에요. 가만히 있자. 이게 오소리감투 같은데? 오소리감투. 이게 오소리가 왜 오소리감투인 줄 알아요? 나오자마자 싹 없어진다고 그래요. 오소리감투인데. 사장님. 아우, 맛있네요. 미순대. 여기 오소리감투 맞죠? 네. 아, 여기서는 방석창이라 해요. 방석탕이요? 네네. 왜 방석탕이라고 그래? 그 오리 모양 그 방석같이 오리가 알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방석창이라고 해요. 아, 방석탕이다. 네. 이건 모서리 감투라고 하고. 뭐 찍어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거 같이 안 어울리는 게 뭘까요? 어울리는 게 새우젓이 더. 새우젓. 잘 먹겠습니다. 네, 아우, 맛있네요. 네. 새우젓이라고 해요, 새우젓. 이거는 쫄깃한 식감이 아주 끝내줘요, 끝내줘. 돼지 부산물 중에서 가장 쫄깃한 게 오소리감투. 오소리감투. 이번엔 국물 먹어요. 저기 주방 보니까요, 가득한 냄비다가 육수를 쫙 끓겠다. 순대국밥 쓸 때. 근데 그 이제 돼지뼈를 이렇게 딱 굽는 거거든요. 4시간, 5시간. 그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밀타 이식. 하나의 방식으로 너무 이거 뭐 이렇게 노랭이라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딱 넣고 새우젓 좀 넣고 청양고추 넣고 순대국밥을 저 혼자 왔으니까 순대국을 별로 시키지 않고 여기다 머릿고기도 좀 넣고 뚝배기니까 탁탁하거든요. 남편도 넣고 오소리도 넣고 머릿고기 좋아하니까 하나 더 넣고 아이고 저 스티프 먹어야 되는데 넣고 네, 공깃밥을 딱 넣어서 이 한 그릇에 야채도 서서히 이제 서늘해지는데 위로가 되네, 위로가 돼요. 응?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견을 기리고 가족이 된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곳. 옛 이야기를 품고 그 이야기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곳은 전북 임실입니다. 그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은 네. 전국에 60개가 다 사설이에요. 아. 근데 저곳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공공시설인데요. 네. 가보니까 이제 유골을 이제 보존하는 뭐 봉안당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족 그 잔디장이 있고 지금 네. 나오는 사진은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네,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오수의견 고장답게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아주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제 임시라면 저희가 뭐 피자로 사실 피자 치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예. 근데 피순대도 이렇게 유명하네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 피자 돌리면 피자 뭐 그다음에 이제 예. 피순대. 예. 그래서 보니까 그 피순대란 말이 예. 좀 이렇게 피라는 말이 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제 생각할 때 선지순대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근데 제가 가봤는데 참 요리사 기자로서 못한 예.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그 치즈를 올려놓은 피순대를 못 먹어봤어요. 치즈를 올려놓은 피순대. 네네, 거기 지금 유명한 것들이니까 아. 네,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을 찾는 겨울 철새들인데요. 9월 큰기러기, 쇠기러기를 시작으로 지금은 흑두루미와 노랑부리 저어새 등 2만 개체 이상의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쉼없이 날아와서 이제 조금 가쁜 숨을 돌리고 있을 텐데요. 잊지 않고 찾아온 철새들에게 누리꾼도 반가운 가을 인사를 전하네요. 어쩜 한 해도 안 잊고 찾아오는지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철새들에겐 천수만이 집일까요? 휴가지일까요? 어디든 편안한 휴식이 되길 하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천수만 석양에 펼쳐지는 기러기 군무는 정말 장관이죠.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둔산대공원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전은 현재 거리두기 3단계로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 이뤄지고 있죠. 이런 단속의 손길을 피해 둔산 엑스포 시민광장과 둔산대공원이 음주객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좌판을 깔고 음주를 즐기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 자리 그대로 버리고 간 쓰레기로 광장 일대가 무법지대를 방불케 한다는데요. 양심 불량족들에게 전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 매섭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라는 거. 들어갈 땐 자유지만 나올 땐 아니란다.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이네요.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는데요. 그보다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1500년 전 백제가 빛의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비 빛의 화원이라는 주제로 부여 정림사지에서는 백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5G 기반의 실감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멋진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물든 사비 도성의 누리꾼들도 시선 고정인데요. 정림사지 150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 빛으로 깨어났다라는 말이 찰떡이네요. 문화유산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더 오래 보존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미디어 아트와 함께 부여 문화재 야행도 이번 주말까지 펼쳐지니까요. 거리두기 잘 유지하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차기 대선이 1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슬슬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선 4명의 후보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더욱 고조될수록 반드시 이겨야 되는 충청에 대한 구애도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민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 충남 공동상임본부장이신 나소열 전 충남도 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 대전시당위원장을 지내신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예.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예. 캠프 활동은 계속 이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예. 이재명의 열린 캠프는 해단식을 하고요. 예. 이제 중앙당 중심으로 선대위가 이제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예. 그때 또 다시 캠프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부분과 예. 그에 못지않은 이제 경선 후유증인데 예. 이낙연 후보가 뭐 결국 승복하는 거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예. 아직 선대위원장은 안 맡으신 것 같은데 네, 선대위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대위가 아직 정식으로 네. 구성은 안 됐습니다. 아마
국감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국감 끝나고 그때 이후에 네. 중앙당 선대위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뭐 이게 경선을 치열하게 하면 항상 후유증은 네. 있는 건데 예, 예. 당분간은 약간의 후유증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번에 뭐 이낙연 후보께서 승복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희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또 승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승복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맡아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과정에서 4.4 오입이니 뭐 일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좀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경선 과정과 그 이후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네. 그 사실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은 아마 굉장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크게 뛰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점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이 대장동 이 특혜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네. 그 부분이 공교롭게 이제 10월 3일 날 뭐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이게 크게 이제 불거지는 수사 상황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 언제 뭐 완팀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 경선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숙제인데 이게 기존 현 대통령과의 차별성 문제입니다. 아, 예.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기대한 거는 뭐 여야가 아니지만 정권 교체의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그 높지 않은 지지율 0.78%인가요? 그 차이로 인해서 이제 본선에 오른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봐서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기대만큼의 이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3차 이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면은 좀 뭐 미스터리라고 하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민심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 특정 세력의 움직임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민심이 좀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3차 슈퍼위크의 결과는 미스테리예요. 네. 그 과거부터 역대 전문가들도 네. 이런 선거 결과는 없었더라고요.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대장동 여파였으면은 경기 그 같은 시간대에 사실은 투표했던 경기나 서울 투표 결과도 네. 상당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서울에서 약간 득표는 이재명 후보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50%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각 뭐 여론조사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특별히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의 여파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차관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그렇게 쉽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분석하기가 어려운 예.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분석됩니까? 저는 물론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예. 뭐 전문가들보다 그 해석이 다양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1차, 2차, 3차가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이 3차는 24만 명이나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미스테리하다 해서 뭐 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했느니 뭐 조직 동원력이 뭐 부족했느니 뭐 이런 이제 해석은 합니다만
지금 24만 명을 놓고 뭐 이 역선택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뭐니 해도 그게 주류인지 아니면 뭐 그 두 번째 요인인지 모르지만 대장동 사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은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민심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 대장동 개발 비리는 부동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이나 수도권의 그 불신에 대해서 이제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요인은 대장동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대장동 의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경선 과정이긴 하지만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했던 서른 의원이 뭐 결정적 제보가 있다. 또 이재명 후보로 본선에 가면은 진다. 뭐 심지어 구속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제 파문이 컸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많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 연루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네.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5천억 이상을 환수한 것은 네. 유일한 케이스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사실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부분적인 뭐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부분적인 문제들이 이재명 지사의 고의가 아닌 이상 네. 그것은 그렇게 저는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공언해온 것처럼 부정부패와 연루됐다는 것은 저는 절대 그러니까 연루되지 생각지도 않은 않습니다. 게 드러나면은 오히려 예. 오히려 도움이 저는, 될 수 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좋은 개발 예. 사례로 평가받게 되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히려 호감도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뭐 단군 일의 최대 실적이다 또는 뭐 단군 일의 최대 비리다. 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뭐 팽팽하게 지금 대립돼 있는데 결국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를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이 수사를 주시하고 있고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갖고 오히려 국민들의 한 70% 이상은 국정감사 내지는 특검으로 하자는 의견이에요. 그런다면은 이 수사 결과가 과연 뭐 기소냐 불기소냐 특검 수용이냐 이렇게 달려 있을 텐데 네. 아마 그냥 적당히 이 꼬리 자르기로 간다든지 적당히 이거를 무마한다든지 하면은 대단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자랑할 만한 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걸 받아서 해명하고 오히려 이거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은 더 좋은 그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얽힌 상황은 예컨대 김호수 검찰총장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게 이런 진행될수록 또 의혹이 또 짙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연루된 사람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러시는 물론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뭐 도덕적으로 책임질지 뭐 법적으로 책임질지 정치적으로 책임질지는 그게 달린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어떤 개발 사업에서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돈을 누가 대서 사업을 시작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참여를 했지만은 거기에 돈을 댄 거는 SK 쪽에 관련된 예. 킨앤파트너스라는 그렇죠. 회사잖아요. 예. 최태원 회장의 뭐 거기 여동생이 또 관련돼 있다. 관련되어 있는 분이 거기에서 한 400억 정도를
대주면서 그 회사에서 다시 화천대유한테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대주거든요. 그것이 되면서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형성되는데 결국은 저는 돈을 초기에 대주면서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성사시킨 분이 결국은 개발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도 그런 의견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이 부분도 좀 말이 많았어요.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뭐 또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했고 뭐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교수님 지금 판세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예, 이제 여당 후보는 결정이 됐고요. 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보다 20%가량이 높습니다. 네. 현재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남은 네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아마 전개를 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막말이다, 뭐 주술이다, 뭐 왕자다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뻘짓도 하고 이렇게 자살골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야당으로서의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에 정말 어려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야 되고 또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야당의 수권 능력, 정책, 전략, 국정 방식이 과연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딴 식의 토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더 실망스러운 점을 가져올 뿐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뭐 1대1 토론이나 토론 방식은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이 전면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좀 앞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예. 국민의힘의 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월 9일 날 2차 컷오프 당시에 한 37만 명 당원이 지금 한 5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한 20만 명이 늘어났죠. 그렇죠. 신규 당원이. 증가했죠. 근데 그 신규 당원들의 구성을 보면 20대, 30대, 40대가 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규 당원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 뭐 여성층, 또 그동안에 있어왔던 중도층 이런 부분에 이제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지금은 아무 이제 경험도 없고 그동안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 들어온 신규 당원들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부터 어떤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 양상이 될 겁니다. 양상이 달라질 거다. 그 중심에는 지금 이제 3040이라고 흔히 표현해 그렇죠. 주잖아요. 30. 이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당원에 가입한 이런 분들의 맞습니다. 표심이 이거는 여야 예. 막론하고 앞으로의 선거의 결정은 여성, 중도층, MZ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가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4강에 이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토론 과정에서도 좀 돋보였던 부분도 있고 특히 뭐 대장동 일타 강사 그래서 뭐 굉장히 젊은 층한테 또 인기를 얻고 있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후보의 토론 좀 보셨죠? 네, 뭐 일타 강사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이재명 후보 측면에서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뭐 긴장스러운 면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원희룡 후보가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뭔가 하나의 히트 상품을 내고자 하는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면서 뭔가 상대적으로 위상을 높여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이재명 후보를 의식해서 그쪽으로 자꾸 뭔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역력해 보였고요.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사를 해봤고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아닙니까? 뭐 그 지사 시도지사 지지율을 보면 항상 우리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장동의 사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리는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제가 원희룡 예측합니다. 후보 여쭤봤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 칭찬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합리적 보수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토론회 과정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이제 무속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이렇게 비슷한 수재형이죠. 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원희룡 후보는 국회의원도 3선을 했고요. 또 제주지사도 하고 이제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엘리트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4강에 들어온 것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토론회도 원희룡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토론회의 내용이나 여러 질이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타 강사 저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는 이제 수사로 밝혀지겠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하는 면으로 보면은 대단히 머리는 있는 분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높이 평가가 되고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 후보는 그동안 이제 원희룡 후보보다 앞서서 그런 면에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이제 그 주술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자꾸 네거티브한 면만 이제 부각하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당히 잃어버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건대 앞으로 유승민 후보가 본인이 굉장히 잘 관리해 온 경제 문제라든지 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과 공약의 경쟁으로 이렇게 간다면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야 대선 문제나 아마 계속 앞으로도 토론을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소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선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또 자주 또 출연 부탁드리고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